몇 년 전 우리 밤하늘에서 굉장히 멋진 우주쇼가 벌어진 적이 있습니다.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정말 오랜만에 밤하늘에서 아주 밝게 빛나는 두 행성, 목성과 토성이 가까이 만나면서 거의 한 점으로 겹쳐 보이는 우주쇼였죠. 이때 우리의 눈을 사로잡았던 저 밤하늘에 밝게 빛나는 목성은 우리 태양계에서 가장 커다란 크기를 갖고 있는 행성입니다. 우리 지구와 비교했을 때 얼마나 큰지 한번 비교해 볼까요? 지름으로 치면 우리 지구가 옆으로 한 11개는 넣기 들어가고 남을 정도로 굉장히 거대한 덩치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먼 옛날부터 이 덩치 큰 목성에겐 왕, 그리고 대장을 상징하는 신들의 왕인 유피테르, 주피터, 바로 제우스에 대한 신으로 상징이 되곤 했죠. 이 목성은 굉장히 아름답고 복잡한 구름을 갖고 있습니다. 또 굉장히 큰 덩치를 갖고 있다 보니까 우리 태양계에서 아주 독특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아마 많은 분들이 태양계 행성들은 모두 다 태양을 중심에 두고 예쁘게 궤도를 그리고 돌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알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 하지만 사실 목성의 워낙에 강한 그 육중한 중력 때문에 엄밀하게 보면 이 목성은 정확히 태양을 중심에 두고 돌고 있지는 않습니다. 사실 태양과 목성은 그 둘 모두의 질량 중심점에 해당하는 그 허공의 점을 중심으로 함께 궤도를 돌고 있죠. 사실 이처럼 서로 중력을 주고받고 있는 모든 천체들은 둘 모두의 질량 중심점을 중심에 두고 함께 궤도를 돌고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목성의 질량이 워낙에 무겁다 보니까 이 목성과 태양 모두의 질량 중심점은 태양 내부가 아니라 태양 표면 바깥, 태양 외부에 놓이게 되죠. 그래서 사실 태양과 목성이 함께 서로의 곁을 돌고 있는 장면을 우주 공간 멀리 날아가서 바깥에서 바라본다고 하면 아마 이런 장면으로 보이게 될 겁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태양도 사실은 딱 정중앙에 박혀 있는 것이 아니라 태양도 천천히 돌고 있고 목성도 함께 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엄밀하게 보면 사실 목성은 태양을 중심으로 돌고 있는 게 아니라 허공을 중심에 두고 돌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목성은 또 굉장히 독특한 매력을 숨기고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사진은 가장 최근에 이제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으로 촬영한 목성의 사진인데요. 잘 보시면 뚜렷하게 여러 층으로 구분되는 목성의 구름띠도 볼 수 있고요. 가운데 목성 옆을 얇게 두르고 있는 뭔가 흐릿한 고리 같은 형태를 볼 수가 있을 거예요. 또 다른 사진을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갈릴레오 탐사선으로 촬영했던 목성이 태양을 등지고 있는 순간을 촬영한 사진인데요. 태양을 딱 가리고 있는 목성의 커다란 실루엣 중심에 양옆에 뭔가 얇은 고리 같은 형태가 둘러싸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우리가 흔히 고리라고 하면 보통 토성을 에워싸고 있는 커다란 고리 정도만 떠올리지만 마찬가지로 목성도 비교적 작은 규모이긴 하지만 이처럼 흐릿한 먼지 고리로 에워싸여져 있어요. 그래서 목성도 아주 강한 중력을 갖고 있는 덩치 큰 행성이다 보니까 주변에 끌려온 여러 소행성이나 혹은 너무 지나치게 가까이 접근한 위성들을 으스러뜨리게 되고요. 그렇게 쪼개진 돌 부스러기들이 계속 꾸준히 목성 중력에 붙잡혀서 빙글빙글 돌면서 이런 흐릿한 고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참고로 목성은 워낙에 중력이 강력하다 보니까 이 태양계 행성들 중에서 제일 많은 위성을 거느리고 있는 달 부자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재밌게도 가장 최근 2024년 기준으로 현재까지 확인된 목성 주변을 맴도는 위성의 수만 95개에 달합니다. 굳이 2024년 기준이라고 했던 이유는 꾸준히 목성 주변에서 새로운 위성이 계속 발견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제가 이 영상을 찍고 나서 또 몇 년 정도가 지나고 나면 목성 곁을 돌고 있는 위성의 수는 또 100개를 돌파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이 수많은 100개에 가까운 많은 위성들 중에서 오늘 우리가 눈여겨볼 목성의 위성은 바로 목성 곁을 돌고 있는 가장 큰 위성 4개, 갈릴레오 위성이라고 불리는 위성들인데요. 참고로 이 위성들이 갈릴레오 위성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오래전 1600년경 갈릴레이가 직접 자신의 망원경으로 발견한 4개의 위성들이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이전까지 많은 사람들은 우주의 중심이 지구라고 생각을 했고요. 목성을 비롯한 모든 천체와 별들이 다 오직 지구만을 중심으로 빙글빙글 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죠. 하지만 갈릴레이는 이 목성 주변에서 목성을 중심으로 돌고 있는 또 다른 작은 별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나중에 갈릴레이 이름이 붙어서 갈릴레이 위성이라고 이제 불리게 되었던 거죠. 지금 보고 계신 이미지는 목성을 극지방에서 내려다봤을 때의 모습을 지금 보고 계신데요. 자, 이제 줌 아웃을 해서 목성 곁을 돌고 있는 위성들의 궤도를 함께 표현해 보겠습니다. 이오, 유로파, 가니메데, 칼리스토. 아마 그리스 로마 신화를 좀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눈치를 챌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신화 속에서 제우스가 탐했던 대상들의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목성은 그 신들의 왕 제우스를 상징하고 있다 보니까 천문학자들은 목성 곁을 지키고 있는 이 목성 주변의 위성들에게 목성, 제우스에게 사로잡혔던 그 신화 속의 주인공들의 이름을 이제 붙였다고 볼 수 있죠.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 목성부터 한번 차근차근 어떤 특징들을 숨기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성은 아주 먼 옛날부터 여러 천문학자들에 의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관측이 되었습니다. 1600년, 1700년, 그리고 1800년까지 다양한 화가, 천문학자들이 기록한 목성의 모습을 잠깐 구경해 볼게요. 자, 보시면 층층이 쌓여있는 구름띠도 볼 수가 있고요. 또 다른 그림도 보면 똑같은 여러 줄로 쭉 층층이 쌓여있는 구름띠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또 다른 그림을 한번 살펴볼까요? 또 다른 화가가 기록한 이제 목성의 모습인데요. 지금까지 보신 이 목성의 다양한 그림 속 모습을 보시면 줄줄이 이어진 구름띠 모습 말고도 뭔가 뚜렷하게 보이는 한 가지 특징이 눈에 띌 겁니다. 이 1800년대 후반에 기록했던 목성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사진으로 복원한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릴 수 있을 겁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목성의 한 가운데에 뭔가 주황빛으로 커다랗게 소용돌이 치고 있는 아주 커다란 구름 소용돌이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아주 먼 옛날부터 수백 년 동안 이 소용돌이는 사라지지 않고 지금까지 계속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문학자들은 태양계에서 가장 크기도 크고 또 가장 오랫동안 사라지지 않고 있는 가장 오래된 영원한 소용돌이라고 이제 부르고 있죠. 당시 과거의 우주를 보던 망원경으로 이제 우주를 관측을 하게 되면 상하 좌우가 뒤집힌 모습으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목성의 모습에 가깝게 다시 한번 사진을 돌려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커다란 붉은 소용돌이가 이제 아래쪽에 놓여 있는 모습으로 우리가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실제 목성의 모습과 방금 보셨던 그림 속의 목성의 모습을 한번 비교해 볼까요? 자, 어떤 차이가 혹시 보이시나요? 네, 놀랍게도 지난 수백 년 사이에 저 커다랗게 퍼져 있던 그리고 아주 크게 찌그러져 있던 타원 모양으로 소용돌이 치고 있던 저 붉은 소용돌이가 지난 100여 년 사이에 조금 사이즈가 작아졌어요. 그리고 훨씬 더 동그란 사이즈로 변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태양계에서 가장 오랫동안 유지가 되고 있는 저 목성의 가장 거대한 태풍을 대적점, 아주 거대하고 붉은 반점이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특히나 가장 최근에 허블 우주망원경을 통해서 꾸준히 대적점의 사이즈 변화를 모니터링해 보니까 눈에 띄게 사이즈가 작아지고 조금 더 동그란 모양으로 변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천문학자들은 최근 들어 어떤 추측을 하고 있냐면 아마 앞으로 수백 년 안에는 결국 모습이 사라지지 않을까, 매끈한 구름띠로만 이루어진 목성의 모습을 보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상상을 하고 있습니다. 목성은 유독 뚜렷한 구름띠를 보이고 있어요. 그 이유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구름띠가 자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목성의 경우에는 9시간, 10시간 남짓밖에 안 되는 정말 짧은 시간으로 빙글빙글 돌고 있어요. 우리 지구보다 거의 지름이 10배 가까이 더 큰 저 거대한 목성이 우리 지구보다 절반밖에 안 되는 짧은 시간 안에 빙글빙글 돌고 있다는 걸 생각해 보면 정말 얼마나 빠른 속도로 구름이 회전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게다가 각 구름 층별로 조금씩 다른 방향, 다른 속도로 구름띠가 회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다른 속도로 흘러가는 기체, 액체, 유체가 어긋나게 되면 그때 서로 다른 대기층이 맞물리게 되고 빙글빙글 휘몰아치게 되는 저런 소용돌이를 형성하게 되죠. 한번 아까 소개해드렸던 대적점이 유지가 되고 있는 모습을 한번 확인해 볼까요? 보시는 것처럼 지금 위쪽의 구름띠는 오른쪽으로, 또 그 아래쪽의 구름띠는 왼쪽으로, 이런 식으로 서로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면서 거대한 소용돌이, 볼텍스라고 하죠. 와류의 형태가 오랫동안 유지가 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우리 지구에서는 저런 태풍은 보통 기압이 낮은 저기압일 때 만들어지잖아요. 근데 반대로 목성의 소용돌이는 기압이 높을 때 고기압인 지역에서 만들어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천문학자들은 저런 목성에서의 태풍을 뭐라고 부르기도 하냐면
역전 사이클론 이런 식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과거에 비해서 사이즈가 좀 작아지긴 했지만 지금도 저 목성의 태풍은 굉장히 거대한 크기를 갖고 있습니다. 현재 목성 표면에서 볼 수 있는 대적점의 사이즈를 우리 지구와 한번 비교해 볼까요? 그러면 놀랍게도 태풍 하나가 우리 지구가 쏙 들어가고도 남을 정도로 아주 커다란 크기를 갖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현재 관측되고 있는 대적점의 사이즈는 우리 지구 지름의 대충 1.5배 정도 엄청난 크기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수백 년 전에 관측되었던 그 당시에 알려져 있던 이제 그 대적점의 실제 크기는 우리 지구 지름의 거의 3배 가까운 엄청난 크기를 자랑하고 있었던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독특한 구름띠를 갖고 있고 또 주변에 굉장히 많은 위성을 거느리고 있는 목성을 우리는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탐사를 하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최초로 목성의 착륙선 탐사선들을 보내서 목성의 실제 이미지를 확인하기 시작했던 건 파이어니어 탐사선 때부터입니다. 물론 파이어니어 그리고 보이저 탐사선들은 목성에 계속 머무르는 방식은 아니었고요.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을 넘어서 태양계 바깥으로 쭉 떠나가는 방식의 탐사선이었어요. 하지만 중간에 목성의 경우에는 워낙에 중력이 강하다 보니까 이렇게 태양계 바깥으로 떠나가는 탐사선들이 궤도를 활용할 때 그 강한 중력을 빌리는 주요 방문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파이오니어도 그렇고 보이저도 그렇고 여러 탐사선들은 목성 곁을 스쳐 지나가면서 그 강력한 중력을 활용해서 속도를 높이고 결국에 태양계 바깥까지 날아가게 되었죠. 특히 지금 연표에서 두 번째로 띄어 있는 사진을 보시면 되게 재밌는 사진을 볼 수가 있는데요. 당시 보이저 탐사선이 10시간 간격으로 사진을 찍으면서 목성에 서서히 접근할 때 찍은 사진입니다. 마침 절묘하게도 아까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목성이 한 바퀴 돌 때 걸리는 자전주기 역시 10시간 남짓이죠. 그래서 10시간에 한 번씩 찍은 목성의 사진을 쭉 연달아 이어서 붙이게 되면 계속 목성의 비슷한 방향이 어떤 식으로 구름이 흘러가고 돌고 있는지를 쭉 지켜볼 수 있는 이제 그런 사진을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파이오니어와 보이저를 통해서 천문학자들은 드디어 목성의 실제 민낯을 사진으로 확인을 하게 되었던 거죠. 본격적으로 천문학자들은 목성 궤도선을 날려보내게 됩니다. 그렇게 처음으로 목성에 방문한 목성 궤도선엔 목성 주변에서 위성을 발견했던 천문학자 갈릴레오의 이름을 붙여서 갈릴레오 탐사선이라고 부르게 되었죠. 또 연이어서 이번엔 토성까지 날아갔던 카시니 탐사선이 또 다시 중간 방문지로 목성을 한번 구경하게 되고요. 또 더 최근엔 명왕성까지 날아갔던 뉴 호라이즌스라는 탐사선이 마찬가지로 목성의 중력을 활용하기 위해서 중간에 목성을 잠깐 스쳐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때까지만 해도 미션이 이미 한참 전에 끝났던 갈릴레오가 유일하게 목성 곁을 지켰던 궤도 미션이었어요. 그러다가 드디어 최근 들어서 다시 한번 목성 곁을 빙글빙글 돌고 목성의 사진을 더 디테일하게 촬영하는 새로운 궤도선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활발하게 목성의 아주 세밀한 이미지를 관측하고 있는 주노 미션이 목성 곁을 지키고 있죠. 그리고 이제 가장 최근에 지구 곁을 떠난 유로파 클리퍼, 그리고 연달아서 또 지구를 떠나게 될 지우스라고 하는 목성 얼음위성 탐사선들을 통해서 우린 또 다시 새로운 목성 탐사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소개해드렸던 대표적인 목성 탐사 미션을 통해서 실제 목성에서 확인한 놀라운 비밀들 중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가장 먼저 목성 곁에 머무르면서 목성을 빙글빙글 맴돌았던 갈릴레오 궤도선을 통해 어떤 것들을 발견했는지 한번 그 발견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릴레오 탐사선은 크게 두 가지를 탐사했습니다. 이전까지 디테일하게 관측한 적 없었던 목성 구름 표면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대기 현상을 모니터링을 했고요. 얼음 위성 곁을 지나가면서 그 위성들에서 어떤 변화가 벌어지고 있는지를 굉장히 디테일하게 관측을 하게 되었죠. 특히 갈릴레오 탐사선은 유로파 곁을 우연히 지나가게 되는데요. 바로 그때 유로파 표면에 갈라진 얼음 틈 사이로 분출되어 나오고 있던 물줄기를 통과하고 지나가게 됩니다. 흥미로운 것이 원래 당시에는 천문학자들은 이런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는 것을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가서 최근에 오랫동안 묵혀있던 갈릴레오 탐사선의 아카이빙 데이터를 다시 분석한 끝에 갈릴레오 탐사 로봇이 유로파가 내보낸 물줄기를 통과한 적이 있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죠. 유로파는 사실 아주 두꺼운 얼음 표면으로 덮여있는 얼음 위성입니다. 목성 정도 거리에 도달하게 되는 태양빛은 지구가 받고 있는 태양빛에 비해서 25배 정도 더 약할 겁니다.
따라서 목성 곁에 돌고 있는 위성들 역시 찰랑찰랑거리는 액체 물이 아니라 이미 꽝꽝 얼어있는 얼음으로 덮인 그런 얼음 위성들 거라 볼 수 있죠. 그런데 흥미롭게도 이 목성의 너무나 강력한 중력 덕분에 얼음 위성들은 쩍쩍 갈라지게 되고요. 그 갈라진 얼음 틈을 비집고 바깥으로 우주 공간으로 물줄기가 새어나갔던 겁니다. 특히 갈릴레오 탐사선은 이 유로파가 내보낸 물줄기를 통과하면서 뚜렷한 자기장의 변화를 검출하게 되는데요. 이것은 굉장히 놀라운 사실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자기장은 목성이 만들기도 하지만 동시에 유로파에서 분출된 이런 물줄기 속의 물 분자들이 여러 이온들을 머금고 있다 보니까 유로파 곁을 지나갈 때 자기장의 형태가 조금 독특하게 변할 수 있습니다. 즉, 당시 갈릴레오가 이 유로파를 지나갈 때 자기장의 변화를 감지했다는 것은 이 물 속에 전기적인 성질을 띠고 있는 어떤 이온들, 소금기를 머금고 있는 어떤 염분을 머금은 물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따라서 유로파가 머금고 있는 저 얼음 속의 물은 단순히 그냥 맑은 증류수 같은 물이 아니라 우리 지구의 바닷물처럼 어떤 이온들, 염분이 녹아있는 그런 물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천문학자들은 굉장히 높은 확률로 어쩌면 유로파의 저 깊은 바닷속에도 우리 지구와 같은 비슷한 바다가 존재하지 않을까, 심지어 생명 활동도 벌어지고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게 되었던 거죠. 나중에 이제 갈릴레오 탐사선은 미션을 마무리하면서 목성에 짙은 구름 속으로 다이빙을 하는 방식으로 미션을 끝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처음으로 인간이 만든 어떤 인공물체가 목성의 구름 속으로 들어가면서 목성 구름 속에 어떤 세계가 펼쳐져 있는지를 직접 확인하는 미션을 진행하게 되었던 거죠. 당시 갈릴레오 탐사선에 실려있던 저 추락 캡슐을 잠깐 보여드릴게요. 실제로 지금 사람하고 비교한 사진을 보시면 생각보다 그렇게 크지 않은 크기를 갖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오른쪽 사진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낙하산을 펼쳐서 속도를 천천히 늦추면서 목성의 구름 속을 탐사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목성에 짙은 구름 속에 직접 다이빙을 했던 저 갈릴레오 탐사선의 운명은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당시 관측된 데이터에 따르면 처음에는 별다른 구름층 없이 계속해서 빠른 속도로 낙하를 하면서 이제 데이터를 수집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흥미롭게도 당시까지 많은 천문학자들은 저 목성의 구름 속에 굉장히 많은 수의 구름이 덮여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하지만 실제로 관측을 해보니까 생각보다 구름은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목성에 짙은 대기권 속에 구름의 양이 많은지 적은지를 어떻게 확인을 할 수 있냐면, 만약에 구름이 많다면 목성의 대기 속으로 스며든 태양빛이 너무나 많은 구름 속으로 산란되면서 하늘 전역이 골고루 밝게 빛이 퍼지게 될 거예요. 그러면 어느 방향을 관측하더라도 카메라에 담기는 빛의 밝기, 그 조도는 큰 차이가 없겠죠. 만약에 목성 대기를 채우고 있는 구름의 양이 적다면, 여기에만 구름이 딱 조각구름이 떠 있고 이쪽에는 구름이 없다라고 하면 구름이 있는 쪽만 좀 밝기가 펑퍼짐하게 퍼져 보이고 깨끗한 맑은 하늘은 그냥 밝기가 어둡게 보일 겁니다. 따라서 만약에 구름이 조금만 떠 있다면, 조각구름처럼 조금만 떠 있다면 어느 방향을 관측하는지에 따라서 카메라가 감지하는 빛의 밝기, 조도의 차이가 커지겠죠. 실제로 당시 갈릴레오 착륙선으로 우리가 확인을 해보니까 보는 방향에 따라서 카메라에 담기는 빛의 밝기의 차이가 꽤 두드러졌습니다. 그렇다는 건 생각보다 그 짙은 목성의 대기권 속에 구름의 양이 많지 않았다. 구름은 이곳저곳 뜨문뜨문 조각구름처럼 떠 있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신호가 끊기기 직전까지 당시 갈릴레오 탐사선이 보여주었던 데이터를 보면 깊이 100에서 150km 정도까지 교신이 이어졌고요. 그 정도 깊이에 도달했을 때 목성 대기의 온도는 대략 150도 가량, 그리고 기압은 이미 25기압까지 올라갔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놀랍게도 목성의 엄청나게 두꺼운, 지구의 그 지름 10배 가까이 두꺼운 그 대기를 생각해 보면 겨우 150km밖에 안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높은 밀도 때문에 그 정도에서도 이미 기압은 25기압까지 올라가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죠. 이처럼 너무나 높은 밀도의 대기를 통과하면서 불타버린 갈릴레오 탐사선은 목성의 구름 속에 진입하고 나서 한 1시간 10분 정도 지났을 때 곧바로 교신이 끊겼습니다. 그래서 인류가 직접 목성의 구름 속에 탐사 로봇을 날려보내서 확인했던 목성의 실제 모습은 이것이 마지막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하지만 너무 아쉬워할 필요 없습니다.
가장 최근에 다시 인류는 목성 곁을 지키는 새로운 탐사 로봇을 날려보내게 되었고요. 그 탐사 로봇에겐 주노라고 하는 이름이 지어졌죠. 참고로 주노의 주 목적은 저 목성의 짙은 구름 속에 어떤 세계가 숨어 있는지를 주기적으로 빙글빙글 돌면서 관측하고 감시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목성 곁의 궤도를 돌아야 할까요? 만약에 목성 곁에서 예쁘게 멀찍이 떨어져서 빙글빙글 원궤도를 그린다면 우리는 목성의 구름 속에 가까이 다가가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천문학자들은 어떤 궤도를 선택하게 되냐면 아주 아슬아슬하게 목성의 구름 표면에 거의 닿을락말락하는 식으로 목성에 접근해서 목성에서 굉장히 크게 찌그러진 타원 궤도를 그리는 방식으로 탐사를 하고 있어요. 아주 디테일한 모습들을 촬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천문학자들은 이 주노 탐사를 통해서 이전까지 확인하지 못했던 아주 높은 해상도로 목성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다양한 소용돌이의 존재, 또 구름의 형성과 소멸 과정들을 굉장히 다양하게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는 우리가 목성 자체, 목성의 구름 표면을 살펴봤고요. 목성 곁을 돌고 있는 4개의 대표적인 얼음 위성, 대표적인 천체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성 주변의 위성들은 목성의 중력에 의해서 붙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목성 곁을 돌고 있는 위성들도 점이 아니죠. 다 각자의 크기를 갖고 있고 부피가 있는 덩어리입니다. 그래서 엄밀하게 보면 목성을 바로 마주보고 있는 위성의 안쪽 파트와 목성을 등지고 있는 위성의 뒤쪽 파트는 엄밀하게 보면 목성으로부터 자기 자신의 지름 정도에 해당하는 거리를 두고 간격이 떨어져 있어요. 목성을 바로 마주보고 있는 위성의 안쪽 포인트와 목성을 등지고 있는 위성의 바깥쪽 포인트는 목성으로부터 느끼는 중력의 세기가 조금 달라지게 될 거예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되냐면 목성을 향해 끌려가는 중력의 세기가 달라지다 보니까 한쪽은 더 빨리 끌려가고 한쪽은 좀 느리게 끌려가고 일종의 차등 중력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너무 지나치게 목성에 접근하는 바람에 이 차등 중력이 너무 강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차등 중력의 세기가 엄청 강해지게 된다면 결국 위성은 자신의 자체 중력으로 버티지 못하고 자신의 형체가 쫙 찢어지는 이런 끔찍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겠죠. 실제로 우리가 천문학에서 그 경계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 위성이 어느 정도까지 접근을 해야 자신의 자체 중력으로 최대한 형체를 유지하면서 찢어지지 않고 버틸 수 있느냐. 차등 중력에 대해서 자체 중력으로 최대한 버틸 수 있는 가장 가까이 접근할 수 있는 그 한계, 이 한계를 천문학에서는 로슈 리밋, 로슈 한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너무 지나치게 이쪽 경계 안쪽으로 더 가까이 접근하게 되면 결국 위성은 산산조각이 나서 가루가 되어버리게 될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관측하고 있는 것처럼 목성 주변에 부스러기들이 이렇게 작은 고리를 형성해서 맴돌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방금 보셨던 목성 주변의 4 위성들은 다행히도 아직은 로슈 한계 바깥에서 궤도를 돌고 있습니다. 하지만 로슈 한계 바깥일 뿐 워낙 그 근처 가까이서 돌고 있다 보니까 엄청나게 강한 목성에 의한 차등 중력을 당하고 있어요. 이오를 생각해 볼게요. 이오는 너무나 강한 이 중력적인 효과 때문에 표면 자체가 조금씩 찌그러지고 안쪽에 있는 마그마가 새어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이 이오를 관측을 해보면 이오 표면 바깥으로 땅 속에 매장되어 있던 여러 화산 물질이 분출되고 있는 화산 활동을 명백하게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이오 표면 바깥으로 무언가 뿜어져 나오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저것이 목성에 의한 극단적인 차등 중력을 버티지 못하고 갈라진 이오 표면 틈새로 화산 물질, 마그마 물질이 분출되고 있는 장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재밌게도 화산 활동 역시 지구에서만 벌어지는 지구의 전유물은 절대 아니라고 볼 수 있겠죠. 실제로 우리가 열을 감지할 수 있는 적외선으로 이 이오를 관측을 해보면 눈으로 볼 수 없다 하더라도 굉장히 많은 마그마들이 곧 분출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이런 아슬아슬한 화산 예정 지역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이 목성 곁을 지나갔던 뉴 호라이즌스 탐사선으로 찍었던 이미지를 우리가 비교 분석을 해보면 며칠 사이로 이 마그마가 흘러가고 갈라지고 지형이 변하고 있는 모습까지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어요. 말씀드렸듯이 유로파의 경우에는 표면 전체가 꽁꽁 얼어있는 액체 물 얼음으로 덮여 있습니다. 하지만 유로파도 마찬가지로
목성의 차등 중력으로부터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다 보니까 이 매끈한 얼음 표면이 쩍쩍 갈라지고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얼음 표면 곳곳에 기다란 얼음이 갈라지면 생긴 협곡의 흔적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주노라든지 아니면 앞서 지나갔던 갈릴레오 탐사선을 통해서 확인한 이 유로파의 얼음 표면을 확인해 보면 갈라진 얼음 틈 사이로 물줄기가 뿜어져 나오고 있는 이런 우주 간헐천의 존재를 명백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아주 놀라운 관측도 있었어요. 허블 망원경으로 물줄기를 내뿜으면서 목성 앞을 가리고 지나가는 유로파의 모습을 실제 관측으로 확인한 건데요. 놀랍게도 우리 지구보다, 아니 심지어 지구의 달보다 더 작은 크기를 갖고 있는 유로파이지만 유로파가 머금고 있는 전체 물의 양은 지구가 머금고 있는 바닷물의 전체 양보다 살짝 더 많습니다. 올해 10월에 발사가 되었던 이 유로파 탐사선은 앞으로 6년 가까운 긴 시간 동안 우주를 항해하게 될 거고요. 궁극적으로 2030년이 되어야 유로파 그리고 목성 곁에 도착을 하게 될 겁니다. 이번에 새롭게 지구를 떠난 유로파 클리퍼라고 한 탐사선은 물론 마찬가지로 당장은 유로파 표면에 착륙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유로파 표면에서 지도를 그리고 유로파 지하 속에 어디에 바닷물이 매장이 되어 있는지 그런 물의 지도를 그리게 될 거예요. 그러면 궁극적으로 또 다음에 이어질 유로파 착륙 미션을 진행하게 된다면 이왕이면 얼음의 두께가 얇은 곳을 겨냥하는 게 더 유리하겠죠. 그래서 어디가 얼음이 얇고 또 어디가 생명체를 기대할 만한 따뜻한 수온을 갖고 있는 바다인지를 우리가 확인을 함으로써 나중에 또 이어질 유로파 착륙 미션을 준비하는 그런 첫 번째 준비 미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과연 천문학자들은 그토록 기다리고 있던 외계 생명체를 태양계 안에서 발견할 수 있게 될지 천문학자들의 앞으로 이어질 또 놀라운 발견을 여러분과 함께 기다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목성과 그 주변 얼음위성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해보았고요. 지금까지 우주먼지 지웅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진을 보시면 굉장히 낯선 모습처럼 보이실 겁니다. 이 사진은 사실 한 사진작가가 만약 우리 지구도 토성처럼 거대한 고리를 갖고 있었다면 어떤 풍경을 볼 수 있었을까를 상상하고 만든 사진인데요. 보시면 붉게 노을진 하늘 위로 수직으로 길게 가리고 지나가는 아름다운 고리의 풍경을 볼 수 있죠. 사실 토성 주변에 고리가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은 오랫동안 천문학자를 굉장히 괴롭혔던 질문이었습니다. 원래 천문학자 갈릴레오도 자신의 망원경을 통해 토성을 관측을 했었고요. 토성 주변에 무언가 다른 행성에선 볼 수 없는 이상한 손잡이 같은 모습이 보인다라는 기록을 남기기도 했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갈릴레이 때는 이 망원경의 성능이 워낙 좋지 않았기 때문에 뚜렷하게 토성 중심의 동그란 원반과 주변의 동그란 고리 형태를 구분해서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재미있는 기록을 남기기도 했는데요. 당시 갈릴레오가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토성에겐 귀가 달려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죠. 그로부터 수십 년 더 긴 시간이 지난 끝에 망원경이 더 좋아지게 되었고요. 비로소 천문학자 카시니 그리고 하이위 헌스를 비롯한 여러 천문학자들의 분석 끝에 토성 주변엔 고리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고리가 어떤 각도로 기울어져 있는지에 따라서 지구에서 봤을 때 보이는 고리의 전반적인 모습이 조금 달라 보였던 것이죠. 하지만 고리의 존재는 그 이후로도 오랫동안 논란이 되었습니다. 당시에는 이 토성에서 발견된 고리가 마치 빤빤한 널빤지처럼 하나의 판으로 이루어진 원형 고리 형태일 거라 이야기를 했기 때문인데요. 이처럼 토성 표면에 그 어디에도 닿지 않은 채 적도 지방을 크게 둘러싸고 있는 빤빤한 판이 있다면 이건 사실 중력적으로 굉장히 불안정한 형태일 수밖에 없습니다. 조금만 각도가 기울어져도 금방 고리가 토성 바깥으로 벗겨 날아가진다거나 아니면 완전 다른 각도로 기울어진다거나 이런 식으로 굉장히 불안정한 움직임을 볼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역학적으로 정말 이런 고리가 안정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이 계속 뒤따라오면서 토성 주변에 고리가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질문은 그 이후로도 오랫동안 이어진 꽤 중요한 질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린 이 토성 주변을 에워싸고 있는 고리의 정체를 좀 더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이 토성 주변의 고리는 하나의 납작한 판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아주 작은 수많은 얼음 부스러기들로 이루어진 거대한 원판과 같은 세계라는 걸 알고 있죠. 즉 따지고 보면 토성 주변의 고리는 하나의 커다란 구조라기보다는 수많은 작은 부스러기들이 하나하나의 위성이 되어서 토성 곁을 돌고 있는 그런 하나의 집단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우리도 어느 시기에 토성을 관측하는지에 따라서 어떨 땐 토성의 고리가 크게 기울어져서 아주 넓게 보이기도 하고요. 또 어떨 땐 토성의 고리를 약간 옆에서 바라보는 것처럼 아주 얇게 보이기도 하죠. 그렇다면 이 토성을 에워싸고 있는 고리는 어느 정도 커다란 크기를 갖고 있을까요? 자, 만약에 토성 고리 한가운데 토성 몸통을 쏙 빼고 그 대신 우리 지구를 넣는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정도로 고리는 굉장히 큰 크기로 지구를 에워싸게 될 텐데요. 대충 비교를 해보면 우리 지구 지름에 비해서 토성 고리의 전체 지름은 거의 20배 가까이 엄청나게 거대합니다. 그러면 토성의 고리는 또 엄청 두껍지 않을까요? 놀랍게도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토성을 에워싸고 있는 고리는 사실 가까이서 들여다보면 하나의 두껍고 얇은 원반 형태가 아니라 그냥 크고 작은 수미터 스케일까지 정말 크고 작은 부스러기들이 모여있는 하나의 커다란 구름덩어리 같은 집단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한 가지 간단한 재밌는 계산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제가 A4 용지 하나를 토성 고리만한 사이즈로 넓힌다면 과연 넓어진 A4 용지와 실제 토성 고리 둘 중에 누가 더 두꺼울까요? 보통 우리가 쓰고 있는 종이의 두께는 0.1mm 정도라고 합니다. 따라서 A4 용지 한 장의 너비와 두께의 비율을 비교한다고 치면 너비를 1이라고 했을 때 두께 비율은 0.0036 정도라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토성의 전체 고리의 너비가 30만 킬로미터에 달하고요. 전체 고리의 두께는 아주 얇게는 10m까지 두꺼워봤자 1km 정도까지밖에 안 됩니다. 따라서 토성 고리의 너비와 두께를 비교하면 토성 전체 고리 너비를 1이라고 했을 때 전체 그 두께는 겨우 0.000003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오히려 비율로 쳤을 때 A4 용지가 너비 대비 두께가 훨씬 두껍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거대한 토성 고리에 있는 모든 입자들을 다 끌어모은다면 전체 질량은 어느 정도일까요? 재밌게도 생각보다 가볍습니다. 토성 고리를 다 모아서 하나의 천체로 만약에 우리가 반죽한다고 치면 전체 질량은 1.5 곱하기 10의 15제곱킬로그램 정도인데요. 감이 잘 안 오죠? 이게 어느 정도밖에 안 되냐면 토성 곁을 돌고 있는 작은 위성 중에 미마스라고 하는 위성이 있습니다. 이 미마스 질량보다도 0.4배밖에 안 되는 엄청나게 작은 질량밖에 안 모일 거예요. 이 정도면 우리 지구 주변을 돌고 있는 달 질량의 거의 1000분의 5배 정도밖에 안 되는 작은 질량밖에 안 될 겁니다. 그러니까 기껏 해봤자 소행성 하나 정도 만들까 말까 한 질량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 정도로 적은 양의 물질이 아주 널찍하게 퍼져서 분포하고 있으니까 이 토성 고리라고 하는 구조가 정말 얼마나 얇은 구조인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토성 고리는 어떤 모습으로 이루어져 있을까요? 발견된 순서대로 토성 고리에게 알파벳으로 이름을 지어서 부르고 있는데요. 토성에서 가장 뚜렷한 고리 중에서 가장 바깥에 있는 고리가 A고리, 그 다음 가운데 흐릿하게 보이는 고리가 B고리, 그리고 더 안쪽에서 이제 메꾸고 있는 저 뚜렷한 고리가 C고리가 되겠습니다. 보다 더 나중에 관측 기술이 좋아지면서 저 A, B, C 고리 말고 바깥에서 발견된 희미한 고리들도 있어요. 저 희미한 안팎의 고리들은 순서대로 E고리, F고리, G고리 이렇게 이제 이름을 지어서 부르고 있습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우리가 토성의 고리를 관측을 해보면 유독 특히나 저 안쪽에 A, B, C 고리를 사이에 두고 굉장히 깨끗하게 고리가 뚝 끊겨 있는 것처럼 보이는 뚜렷한 간극을 볼 수가 있다는 건데요. 천문학에선 저러한 간극, 갭을 디비전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또 저런 여러 가지 간극들마다 다양한 이름들이 붙어 있고요. 대표적으로 A고리와 B고리를 구분하고 있는 저 뚜렷한 제일 선명하게 보이는 저 고리 사이 간극을 토성을 연구했던 천문학자 카시니의 이름을 지어서 카시니 간극, 카시니 갭 또는 카시니 디비전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처럼 고리마다 뚜렷하게 여러 줄로 간극, 빈틈이 만들어지는 이유는 저 사이에 또 다른 커다란 위성들이 맴돌고 있기 때문인데요. 딱 저런 적당한 궤도마다 토성 주변에 위성들이 맴돌면서 주변에 비슷한 궤도를 돌고 있던 작은 부스러기들을 다 집어삼키고 교통 정리를 해놓은 거죠. 그래서 자기와 엇비슷하게 궤도를 돌고 있던 작은 부스러기들이 다 진작에 더 덩치 큰 위성들에게 사로잡히게 되었고요. 그래서 지금은 저렇게 고리와 고리마다 사이에 텅 빈 틈이 생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전 시간에 제가 목성도 작긴 하지만 부스러기 고리를 갖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던 거 아마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그렇다면 목성 곁을 맴돌고 있는 고리와 이번 토성 곁을 맴돌고 있는 고리는 과연 똑같을까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재밌게도 목성의 고리를 구성하고 있는 주 재료와 토성의 고리를 구성하고 있는 주 재료는 굉장히 큰 차이를 갖고 있어요. 목성의 고리는 주로 암석 부스러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반면에 토성 고리는 대부분 얼음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러한 차이가 만들어진 이유는 목성에서 고리가 만들어진 방식과 토성에서 고리가 만들어진 방식이 큰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목성의 경우에는 아주 강력한 목성의 중력으로 주변에 사로잡힌 소행성이나 위성들을 으스러뜨리게 되죠. 그러면 그 부서진 암석 위성들, 암석 소행성들의 부스러기가 그대로 목성에 붙잡혀서 계속 목성 주변을 작은 고리를 이루어서 맴돌게 됩니다. 반대로 토성고리의 경우에는 조금 다른데요. 토성 곁을 맴돌고 있던 여러 얼음 위성들이 오래전, 수십억 년 전에 크고 작은 충돌을 하면서 이런 얼음 부스러기 파편을 주변에 만든 것으로 유추하고 있어요. 실제로 지금 보고 계신 장면은 최근 천문학자들이 고해상도 시뮬레이션으로 재현한 목성 주변에서 고리가 형성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과정인데요. 지금도 토성 주변에 얼음 위성들이 맴돌고 있듯이 아마 오래 전부터 다양한 얼음 위성이 돌고 있었을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랬던 얼음 위성들이 서로 비슷한 궤도를 돌다가 서로 중력이 맞물려서 충돌하게 되었고, 그때 퍼져나간 부스러기가 지금까지 이 토성 주변의 얼음 고리를 채우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토성의 경우에는 고리의 주 재료가 먼지 부스러기, 이런 암석 부스러기가 아니라 얼음이다 보니까 굉장히 독특한 장면을 볼 수 있는데요. 지금 사진은 최근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으로 관측한 토성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익숙하게 봐왔던 가시광선 이미지 속의 토성과는 좀 다른 모습이죠. 토성의 몸통 자체는 아주 어둡게 보이지만 토성을 감싸고 있는 고리가 굉장히 눈부시게 밝게 빛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제임스 웹이 관측하고 있는 적외선 파장의 경우 이 얼음 성분에 반사된 빛을 보기에 굉장히 좋은 빛입니다. 이 물이 햇빛을 반사하게 되면 주로 대부분의 빛을 적외선 파장에서 반사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토성 주변에 고리를 이루고 있는 입자들이 주로 물이 얼어있는 얼음이다 보니까 유독 적외선을 보고 있는 제임스 웹으로 찍었을 때 아주 밝게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에 비해서 이제 토성 원반에서는 적외선을 흡수하고 있는 대기 분자 성분들이 굉장히 많이 존재하고 있다 보니까 오히려 더 어둡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처럼 목성과 토성 모두 덩치가 크고 강한 중력으로 주변에 부스러기들이 맴돌고 있는 이런 고리를 이루고 있지만 그 주요 성분은 굉장히 다르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또 한 가지 재밌는 건 이 토성도 목성만큼 크진 않지만 굉장히 큰 사이즈를 갖고 있다 보니까 아주 육중한 중력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저 자그마한 고리보다 더 바깥으로 멀리 벗어나게 되면 훨씬 거대한 먼지 입자가 붙잡힌 그런 고리도 이루고 있습니다. 앞서서 천문학자들은 적외선으로 우주를 관측하는 스피처 우주망원경을 통해서 이 토성 주변의 굉장히 먼 거리까지, 토성의 고리 한 100배 정도 거리까지 아주 넓게 먼지가 원반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도 발견하기도 했어요.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우리가 원래 알고 있던 저 뚜렷한 고리에 비해서 굉장히 확연한 각도로 크게 기울어진, 다른 방향으로 기울어진 고리를 갖고 있었다는 거죠. 게다가 두께도 되게 두껍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옆에서 관측한 모습을 한번 비교해 보시면 우리가 알고 있던 전체 토성은 아주 작은 점으로 들어가 있고요. 그 작은 점을 위아래로 펑퍼짐하게 에워싸고 있는 저런 두꺼운 먼지 원반 고리가 다시 토성을 에워싸고 있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죠. 그렇다면 대체 어떻게 토성은 이런 크고 아름다운 고리를 수억 년 가까이 오랫동안 유지하고 있는 걸까요? 바로 그 비밀은 토성 고리 안팎으로 함께 토성 주변 궤도를 돌고 있는 여러 위성들과의 상호작용 덕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토성의 가장 바깥 고리에 해당하는 F고리를 한번 살펴볼게요. 이 F고리 안팎으로 안쪽에는 프로메테우스라고 하는 위성이 돌고 있고요. 바깥쪽에는 판도라라고 하는 위성이 돌고 있습니다. 중력은 그 중심 천체로부터 거리가 멀어지면 중력의 세기가 약해진다고 했죠. 따라서 조금 더 안쪽 궤도에서 토성에 바짝 붙어 있는 프로메테우스는 토성으로부터 더 강한 중력을 받고 있을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더 빠른 속도로 토성 주변을 돌고 있을 겁니다.
이 F 고리를 사이에 두고 안쪽에서 빠르게 돌고 있는 프로메테우스 위성과 바깥에서 느리게 돌고 있는 판도라 위성이 서로 주고받는 중력 효과 때문에 이 F 고리는 형태를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처럼 안팎에서 좀 더 빠르게, 좀 더 느리게 움직이면서 고리의 형태를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이러한 위성들을 마치 양치기 강아지들이 양떼가 일정한 궤적으로 움직일 수 있게 해주는 지켜주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해서 이런 위성들을 양치기 위성, 셰퍼드 새틀라이트라고 부릅니다. 이처럼 복잡하게 고리의 궤도 안팎에서 중력적인 상호작용을 하고 있는 다양한 위성들과의 협력 덕분에 토성은 자신의 아름다운 고리를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런 위성들과 고리의 중력적인 상호작용 방식은 또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가 아름답게 즐길 수가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고리 사이에 아주 얇게 벌어진 틈, 아까 제가 간극, 디비전이라고 했죠. 그 디비전을 사이에 두고 움직이고 있는 위성의 움직임 때문에 그 고리 경계면에 있는 고리 입자들이 물결치듯 진동하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간극을 사이에 두고 지나가는 위성들의 존재는 이런 고리에다가 위아래로 수직 방향으로 출렁거리는 흔적을 남기게 되고요. 방금 보신 것처럼 물결치는 방식의 진동, 웨이브를 남기기도 하지만 또 어떨 때 좀 사이즈가 작은 위성이 지나갈 때는 그냥 간단하게 수직으로 입자들이 쭉 올라가는 구조를 만들기도 합니다. 토성 주변을 지키고 있던 카시니 탐사선으로 찍었던 사진인데요. 마치 빌딩 숲의 그림자를 보는 것처럼 높게 솟아서 진동하고 있는 그런 먼지 입자들의 움직임까지 이런 식으로 관측을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토성 주변을 돌고 있는 위성들은 고리 입자들뿐만 아니라 자기들끼리도 충돌하고 굉장히 다양한 상호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토성 주변에서 발견할 수 있는 흥미로운 위성들의 사례를 한번 사진으로 조금 보여드릴게요. 자, 보시면 왼쪽이 펜이라고 하는 귀여운 작은 위성이고요. 오른쪽은 좀 더 사이즈가 큰 이아페투스라고 하는 위성의 모습입니다. 보시면 유독 한 가운데를 따라서 납작하게 볼록 산맥 같은 게 솟아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거는 오래전 두 개의 작은 위성체가 서로 중력에 이끌려서 충돌한 결과 만들어진 흔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실제로 우리가 토성 주변의 위성들이 어떤 식으로 충돌하고 모양을 만들었을지 이런 시뮬레이션으로 분석을 해보면 방금 보신 것처럼 원래는 동그랬던 두 개의 작은 덩어리가 충돌한 결과 지금 잠깐 납작하게 마치 만두나 파스타 면처럼 이런 독특한 모습을 만들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더 놀라운 건 또 최근의 한 관측에 따르면 토성 주변 고리에서는 지금도 꾸준히 새로운 위성이 만들어지고 있는 새로운 아기 위성의 탄생도 벌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 잠깐 또 제가 시간을 드릴게요. 한번 잘 사진을 들여다보시면서 과연 어디에서 새로운 아기 위성이 반죽되고 있는지를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좀 작아서 안 보일 수가 있는데 어디냐면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를 잘 보시면 뭔가 조그만한 반죽 덩어리가 고리 경계 바깥에서 새롭게 덩치를 키우면서 만들어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천문학자들은 저 새롭게 만들어지고 있을지 모르는 새로운 위성 후보에게 패기라고 하는 귀여운 이름을 지어주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토성 주변에서는 지금도 끊임없이 수많은 고리 입자가 충돌하고 반죽하고 새로운 위성이 만들어지기도 하고요. 또 이미 존재하고 있던 위성과 고리 입자가 서로 중력적인 상호작용을 하면서 위아래로 진동하고 고리의 간격이 넓어지고 이런 다양한 복잡한 진화 과정이 펼쳐지고 있죠. 그렇다면 토성의 자랑이라고 볼 수 있는 이 너무나 아름다운 토성의 고리는 앞으로도 영원히 사라지지 않고 우리 우주를 지켜줄까요? 안타깝게도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최근 관측된 결과를 보면 토성의 고리 입자들은 생각보다 빠른 속도로 사라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얼음 덩어리 입자들을 향해서 멀리서 태양이 쏟아낸 태양풍 입자들이 빠른 속도로 날아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태양풍 입자가 싣고 있는 높은 에너지가 고스란히 이 얼음 부스러기 입자들에게 전해지고 있죠. 그러면서 이 얼음 부스러기들은 빠른 속도로 하나둘 승화, 증발을 하고 있고요. 하나하나 사라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토성의 경우에는 굉장히 재밌는 관측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토성도 앞서 이야기했던 목성과 마찬가지로 아주 강한 자기장을 두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토성 주변에 에워싸여있던 고리 입자가 태양풍 입자를 맞고 증발해서 이온이 되어서 날아가다 보니까 이 토성을 감싸고 있던 자기장의 흐름을 따라서 그대로 흘러 들어가고 있어요. 우리가 이러한 현상을 뭐라고 부르냐면 토성 고리를 채우고 있던 얼음 입자가 그대로 자기장을 따라 토성 표면 속으로 떨어지고 있다고 해서 토성에 내리는 비,
토성 레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토성 고리는 점차 안쪽부터 바깥쪽으로 스물스물 얇아지고 사라지는 것으로 보이고 있어요. 그렇다면 앞으로 토성 고리는 언제쯤 사라지게 될까요? 안타깝게도 우리가 지금 사라지고 있는 속도를 계산해 보면 앞으로 한 2억 년, 3억 년 안에 토성의 고리는 금방 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더 흥미로운 사실은 또 다른 최근 관측에 따르면 토성 고리는 애초에 아주 오래된 구조가 아니라는 사실도 밝혀지고 있어요. 우리가 오랫동안 뭐라고 생각을 했냐면 당연히 토성의 고리는 토성이 태어날 때 아주 먼 40억 년 전부터 토성과 함께 있었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최근 토성 고리의 나이를 새롭게 계산을 해보니까 토성의 나이는 기껏 해봤자 1억 년 안팎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지구의 공룡에 살던 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고 하면 토성에는 지금처럼 아름다운 고리가 없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참 절묘한 우연이라고 전 생각을 하는데 토성의 고리는 40억 년 전부터 쭉 있었던 것도 아니고요. 하필이면 딱 1억 년 전에 뿅 하고 생겨서 잠시 예쁜 모습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우리 인간은 딱 지금 토성이 가장 아름다운 고리를 가장 크게 두르고 있는 토성의 전성기를 함께 지켜보고 있다고 볼 수 있죠. 이처럼 토성에는 아름다운 고리도 있지만 또 다른 재미있는 구조가 또 하나 더 숨어 있습니다. 바로 토성 극지방에 숨어 있는 육각형 모형의 태풍인데요. 안타깝게도 천문학자들은 어떻게 해서 이런 안정적인 육각형 모형으로 예쁘게 각진 형태의 태풍이 유지가 되고 있는지 그 원리를 아직은 잘 이해하고 있지 못합니다. 요즘에는 가끔 천문학자들의 연구를 통해서 이런 실험을 통해서 인공적으로 육각형 모형의 태풍을 재현하는 시도가 있기도 해요. 자, 그러면 이번엔 조금 더 토성 바깥으로 도망가서 토성 주변 위성들에는 어떤 독특한 세계가 숨어 있는지를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봤던 토성 고리의 모습이죠. 자, 그런데 이 토성 고리에서 가장 펑퍼짐하게 가장 바깥에 옅게 보이는 고리가 하나 보일 겁니다. 자, 제가 그 고리의 일부분을 한번 쭉 줌인을 해볼게요. 아주 놀라운 장면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눈부시게 작은 천체가 하나 보입니다. 그리고 그 작은 천체가 이 펑퍼짐하게 퍼져 있는 부스러기 고리에다가 무언가 계속 입자를 제공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놀라운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바로 저곳은 토성 곁을 맴돌고 있는 엔셀라두스라고 하는 아주 작은 얼음위성입니다. 저 얼음위성은 놀랍게도 초당 300kg에 달하는 엄청나게 많은 양의 물을 우주 공간으로 토해내고 있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목성의 위성 유로파 다들 기억나실 텐데요. 마찬가지로 토성 주변에 돌고 있는 엔셀라두스 역시 이 토성의 강력한 중력에 의해서 얼음 표면이 쩍쩍 갈라지고 있고요. 그 갈라진 얼음의 협곡 틈 사이를 비집고 얼음 틈 아래 숨어있는 지하 바닷물이 우주 공간으로 분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문학자들은 아마도 이 엔셀라두스 역시 유로파와 마찬가지로 굉장히 많은 양의 물을 이 얼음 아래에 매장하고 숨겨져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 엔셀라두스의 물줄기 속에 저 바닷물 속에는 또 어떤 세계가 숨어 있을까요? 놀랍게도 천문학자들은 직접 토성 곁을 맴돌았던 카시니 탐사선을 통해서 이 엔셀라두스가 내뿜고 있는 물줄기의 존재를 직접 사진과 영상으로 확인하게 됐습니다. 잘 보시면 지금 엔셀라두스의 아래쪽으로 무언가 희뿌옇게 물줄기가 분출되어 나오고 있는 장면을 볼 수가 있죠. 거의 수백 킬로미터에 달하는 엄청나게 먼 거리까지 우주 간헐천이 뿜어져 나오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적외선 관측을 통해서 이 엔셀라두스의 지도를 그려보니까 저 물줄기가 뿜어져 나오고 있는 남극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유독 저 땅 얼음 지역의 온도가 굉장히 따뜻하고 높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은 이 얼음 아래 이 수온을 비교적 따뜻하게 유지시켜주는 어떤 해저 화산과 같은 지역에 숨어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게 만드는데요. 또 다른 관측 데이터를 제가 한번 보여드리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 지역 일대를 따라서 기다랗게 어떤 해저 산맥, 해저 화산이 길게 이어지는 것처럼 아주 뚜렷한 온도가 높은 지역에 숨어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천문학자들은 저 지역을 참고로 뭐라고 부르냐면 마치 호랑이가 발톱 자국을 낸 것 같다라고 해서 타이거 스트라이프, 호랑이 줄무늬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런 호랑이 줄무늬에 해당하는 지역의 존재를 통해서 많은 천문학자들은 오래전부터 저 엔셀라두스의 깊은 바닷속에 어쩌면
따뜻한 바닷물이 유지가 되고 심지어 생명 활동까지 가능할지 모르는 그런 생명의 보고, 해저, 심해 화산, 심해 열수공 같은 게 존재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고 있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우주 공간으로 많은 양의 물줄기를 토해내고 있는 엔셀라두스 물을 직접 통과하면서 저 안에 어떤 성분이 녹아들어 있는지를 확인해 볼 수 없을까요? 놀랍게도 천문학자들은 그 역사적인 탐사를 실제로 했습니다. 토성 곁을 맴돌고 있던 카시니 탐사선의 궤도를 살짝 틀어서 엔셀라두스 곁을 지나가게 만들었고요. 실제로 엔셀라두스가 남쪽에서 분출하고 있는 저 물줄기를 그대로 관통하면서 물 성분 속에 어떤 성분이 녹아들어 있는지를 아주 디테일하게 탐사를 하는 데 성공을 하기도 했죠. 그 결과가 이런 연구 논문으로 발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당시 탐사를 통해서 어떤 성분들을 발견했는지 한번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흥미로운 성분을 하나 발견하게 되는데요. 바로 수소 분자였습니다. 수소 분자가 왜 중요하냐면 수소 자체는 되게 가벼운 성분이에요. 만약에 토성과 엔셀라두스가 처음 만들어지던 수십억 년 전의 환경을 생각해 본다면 그때는 너무나 이 태양계 공간 온도가 너무 높았기 때문에 수소처럼 아주 가벼운 성분들은 그대로 재료로 쓰이지 못하고 바깥으로 날아갔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수소가 엔셀라두스 바닷물 속에 녹아들어 있다는 건 처음부터 엔셀라두스가 만들어질 때 존재했던 것이 아니라 엔셀라두스의 지하 깊은 바다 속에서 새롭게 수소를 만들고 있는 무언가 지질학적인 반응이 벌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이처럼 깊은 바다 속에서 수소 분자를 만들 수 있는 기작은 지구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바로 심해 화산입니다. 뜨거운 온도가 유지가 되고 있는 심해 화산의 경우에는 그 뜨거운 열기 때문에 물 분자가 쪼개지게 되고요. 그러면 물을 구성하고 있던 수소와 산소가 이제 분리가 되면서 따로 놀고 있던 수소 이온이 결합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서 수소 두 개가 맞붙은 수소 분자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그 엔셀라두스의 카시니 탐사를 통해서 엔셀라두스의 바닷물 속에도 수소 분자가 존재하고 있다는 이 증거는 어쩌면 정말 엔셀라두스의 지하 깊은 바닷속에도 뜨겁게 온도가 유지가 되고 미네랄, 광물과 바닷물이 화학적인 반응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심해 화산이 존재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아주 뚜렷한 증거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천문학자들은 현재 엔셀라두스의 지하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을지 어떻게 상상을 하고 있냐면 어떤 다공성의 암석이 핵을 이루고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구멍이 뽕뽕 뚫려 있는 다공성의 암석 속으로 바닷물이 스며들어 갈 거고요. 그렇게 스며든 바닷물은 지하의 높은 온도 때문에 증발하고 열을 머금게 되겠죠. 그렇게 다시 따뜻하게 달궈진 바닷물이 얼음을 녹이게 되고 갈라진 얼음 틈을 비집고 우주 공간으로 물줄기가 뿜어져 나오는 이런 우주 간헐천이 활성화되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엔셀라두스 얼음 속에 어쩌면 지구에서와 마찬가지로 생명체를 탄생시키고 생명의 진화가 이루어졌던 그런 역사적인 장소, 바로 심해 열수구, 심해 화산과 같은 지역이 존재하지 않을까라고 기대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사실 지구에서도 천문학자, 생물학자들은 최초로 생명체가 탄생한 지역으로 어디를 꼽고 있냐면 바로 이러한 심해 화산입니다. 심해 화산은 비록 깊은 바닷속이어서 햇빛이 닿지 않는 아주 어두운 바다이긴 하지만 다행히도 뜨거운 화산 덕분에 따뜻한 수온이 유지가 될 수 있고요. 게다가 또 바닷물 속에 계속해서 여러 다양한 화학 성분들, 미네랄, 광물들이 공급이 되면서 이런 생명체들이 영양분을 섭취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조건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엔셀라두스의 두꺼운 얼음 밑에도 이런 심해 화산이 존재하고 있다면 우린 정말 외계 생명체를 여기서 발견하게 될지도 모르겠죠. 그래서 재밌는 점이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천문학자들은 태양계 안에서 외계 생명체를 찾게 된다면 그 첫 번째 현장으로 가장 유력한 후보가 화성일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하지만 이제 천문학자들의 관점이 조금 달라지고 있습니다. 화성이 아니라 오히려 지난 시간에 배웠던 유로파 또는 이번에 소개해드린 엔셀라두스처럼 목성과 토성 곁을 돌고 있는 얼음위성에서 오히려 우리가 뜻밖의 외계 생명체를 찾게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고 있는 거죠. 안타깝게도 이 너무나 흥미로운 비밀을 많이 간직하고 있는 토성 곁엔 아무런 탐사선도 곁을 지키고 있지 않습니다. 카시니라고 하는 탐사선은 결국 2017년 기나긴 탐사 미션을 마치고 토성 구름 속으로 다이빙하는 방식으로 미션을 끝마쳤어요. 앞으로 이어질 토성, 타이탄,
그리고 엔셀라두스에 가게 될 새로운 탐사 미션들을 기다리면서 토성과 관련된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주먼지 지웅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화면을 보시면 우리 태양계 바깥을 떠돌고 있는 거대한 가스 행성 4개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가장 덩치가 큰 목성, 그 다음으로 또 덩치가 두 번째로 큰 토성, 그리고 또 우리가 가장 많은 것들을 알지 못하는 미스터리한 행성 천왕성과 해왕성도 볼 수 있습니다. 참 오묘하게도 이 천왕성과 해왕성은 크기도 비슷하고 또 둘 모두 푸르스름한 빛을 띠고 있죠. 그런데 이 천왕성과 해왕성은 우리가 아직 많은 것들을 알지 못하는 가장 미스터리한 세계이기도 합니다. 그 이야기를 추적하려면 잠시 수백 년 전 우리가 태양계를 더 비좁은 세계로 알고 있던 과거로 떠나가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사실 지구에서 맨눈으로 볼 수 있는 태양계 행성은 토성까지입니다. 아무리 날씨가 맑아도 천왕성과 해왕성부터는 망원경 없이는 볼 수가 없죠. 그래서 과거의 사람들은 수, 금, 지화, 목, 토 여기까지만이 우리가 살고 있는 태양계의 범위라고 생각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일부 천문학자들은 그 너머 어둠 속에 또 다른 행성이 숨어있지 않을까 조금씩 의심을 펼치기 시작을 했죠. 재밌게도 천문학자 케플러는 우리 태양계 행성들이 배치된 모습을 보면서 아주 이상한 추측을 던지기도 했는데요. 당시 케플러는 수학에 기반해 우리 태양계 천체들이 어떤 조화, 어떤 아름다운 규칙에 따라 배치가 되어 있어야 할지 이런 고민을 했던 천문학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케플러가 보기에 유독 둘 사이 거리 간격이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두 행성, 화성과 목성이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죠. 그 넓은 빈 공간에 무언가 반드시 어떤 숨어있는 행성이 하나 더 있을 거라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이때 당시에 케플러가 남겼던 이 추측은 전혀 아무런 과학적 근거가 없는 주장이었죠. 그런데 이 태양계 행성들이 배치되어 있는 모습을 수학적으로 보다 보면 한 가지 이상한 법칙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지금 여기 화면을 보시면 순서대로 0.4, 0.7, 1.0, 1.6 그리고 물음표 하나 이런 식으로 쭉 숫자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 숫자들은 각각 우리 태양으로부터 각 행성들이 얼마나 먼 거리를 두고 떨어져 있는지 그 거리를 비교하고 있는 숫자인데요. 우리 태양과 지구 사이 거리를 1로 두었을 때 그 비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화성과 목성 사이에 어떤 숨어있는 행성이 하나 더 있었다면 그 물음표에 해당하는 숫자는 어떤 숫자가 와야 할까요? 재밌게도 독일의 두 수학자 또 천문학자 바데와 티티우스는 아주 재밌는 규칙을 발견하게 됩니다. 지금 오른쪽에 제가 표시해 놓은 표를 한번 따라서 쭉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가장 처음에는 0, 3, 6, 12, 24 이런 식으로 딱 처음 두 숫자만 0과 3호로 시작한 다음에 계속 두 배씩 뻥튀기 하면서 숫자를 불려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 각각의 숫자를 모두 4씩 더한 다음 다시 10으로 나눠주죠. 그러면 참 공교롭게도 아까 제가 맨 처음에 보여드렸던 그 행성들까지의 거리 0.4, 0.7, 1.0, 1.6 이런 식으로 계속 숫자가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물음표에 들어가는 숫자가 바로 2.8 정도이지 않을까 이런 추측을 던지게 되는데요. 재밌게도 바로 이 2.8에 해당하는 위치에서 우리가 찾고 있었던 또 다른 행성, 우리가 오늘날에는 사이즈가 너무 작아서 소행성이라고 부르는 작은 천체들이 하나 둘 발견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다면 티티우스와 보데의 규칙을 더 연장한다면 당시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었던 가장 먼 행성, 토성을 넘어서 또 다른 먼 행성을 발견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실제로 그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제 1781년 당시 영국의 천문학자 윌리엄 허셜은 여동생과 함께 만든 거대한 망원경을 활용해서 밤하늘에서 천천히 움직이고 있는 작은 얼룩을 하나 발견하게 되죠. 그렇게 드디어 맨눈으로는 더 이상 볼 수 없는 첫 번째 행성인 천왕성이 발견되게 됩니다. 그리고 참 오묘하게도 이 천왕성 역시 앞서 소개드렸던 티티우스와 보데의 규칙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바로 그 거리에 놓여 있었죠. 그렇다면 천왕성 너머 또 다른 행성도 숨어 있지 않을까요? 여기에는 굉장히 재밌는 이야기가 숨어 있습니다. 이미 당시 천문학자, 물리학자들은 태양의 중력에 붙잡혀 이 태양계 행성들이 어떤 궤도를 그려야 할지 뉴턴의 만유인력 법칙,
중력의 법칙에 기반해서 아주 정교한 계산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막 발견된 천왕성, 이 마지막 행성의 궤도를 유심히 분석해 보니까 태양의 중력만으로 예상했던 간단한 궤도를 조금씩 어긋나서 요동치고 있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죠. 그렇다면 이 궤도의 이상한 문제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해서 당시 일부 수학자들은 아주 재미있는 추측을 던지게 됩니다. 혹시 천왕성 궤도 살짝 바깥에 또 다른 꽤 육중한 행성이 숨어 있던 게 아닐까요? 그래서 그 너머에 숨어 있는 어둠 속의 행성이 또 동시에 중력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 보니까 천왕성의 궤도가 태양의 중력만을 고려했을 때 예상되는 궤도를 살짝 벗어나서 조금씩 흔들리고 있었을 거라 예측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당시 기존의 천왕성의 관측 데이터를 기반해서 이 미지에 숨어있는 행성이 어느 정도 먼 거리에서 궤도를 돌고 있어야 할지에 대한 꽤 정확한 예측을 던지기도 했죠. 그리고 정말 놀랍게도 이 예측이 나오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바로 그 정확한 위치 부근에서 해왕성이라는 새로운 행성이 발견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태양계의 역사를 보면 참 놀랍게도 이 해왕성만은 유일하게 그 존재가 망원경으로 발견되기 이전에 먼저 수학을 통해 예측되었던 행성이라고 여겨지고 있죠. 그렇다면 이 태양계 행성들의 위치를 예견해 주었던 티티우스와 보드의 법칙은 지금까지도 우리 태양계 행성들의 위치를 잘 대변하고 있을까요? 아쉽게도 그렇진 않습니다. 천왕성 넘어 해왕성이 발견되고 또 새로운 명왕성이 발견되면서 이 티티우스와 보드의 법칙은 크게 어긋나게 되었죠. 지금 화면 속에 보이는 그래프를 보시면 빨간 선과 파란 선이 그려져 있는데요. 여기에서 빨간 선은 실제 티티우스와 보드의 법칙을 그대로 적용했을 때 각각의 태양계 천체들이 어느 정도 거리에 놓여 있어야 할지를 보여주는 예측치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를 지나가는 파란 선이 실제 지금까지 발견된 여러 태양계 천체들이 놓여 있는 실제 거리이죠. 참 오묘하게도 천왕성 정도까지는 얼추 빨간 선과 파란 선이 비슷하게 흘러갑니다. 하지만 해왕성 이후로 쭉 넘어가게 되면 그 예측치는 크게 벗어나게 되죠. 그래서 현재 많은 물리학자, 천문학자들은 이 티티우스와 보드가 얘기하겠던 법칙 아닌 법칙이 그저 우연의 결과였을 거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담이지만 이 티티우스와 보드의 이야기가 완벽한 물리 법칙으로 적용될 수 없었던 가장 큰 이유가 있는데요. 바로 왜 굳이 각각의 태양계 천체들이 그 정도 거리에 떨어져 있어야 하는지에 대한 아무런 물리학적인, 수학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천왕성과 해왕성은 얼핏 생각하면 우리 지구의 운명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저 별개의 천체처럼 여겨지기도 하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놀랍게도 이 천왕성과 해왕성은 우리 지구에 어떻게 이렇게나 많은 바다, 물이 존재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아주 중요한 실마리를 품고 있죠. 이 지구의 물은 결국 이 지구의 생명체가 살아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재료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따지고 보면 이 지구에 생명체가 살 수 있게 된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놀랍게도 천왕성과 해왕성이라고도 볼 수 있다는 거죠. 한번 우리 지구의 역사를 잠깐 돌아가 볼까요? 우리 지구는 처음부터 지금의 모습처럼 거대한 바다를 두르고 있는 그런 물의 행성은 아니었습니다. 우리 지구의 나이가 대략 46억 살 정도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요. 아주 먼 옛날 크고 작은 돌멩이들이 반죽되면서 지금의 지구가 되었죠. 따라서 아주 먼 옛날 고대의 지구는 아직 굳지 못한 들끓고 있는 용암으로 가득 찬 거의 마그마의 바다와 같은 세계였을 겁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우리 지구가 만들어질 때에는 지금과 같은 많은 양의 물이 쓰였다고 보기 어렵죠. 설령 많은 물들이 지구의 암석 속에 있었다 하더라도 너무나 뜨거웠던 과거 지구의 환경으로 인해서 대부분의 물은 다 우주 공간으로 증발했을 거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체 어떻게 지금의 지구에는 이렇게나 많은 물이 고이게 된 걸까요? 천문학자들은 이 지구 안에서 지금 지구의 바다의 기원을 찾아 헤맸지만 안타깝게도 그 정확한 답은 찾지 못했습니다. 결국 자연스럽게 천문학자들의 눈길은 지구 바깥 먼 우주로 향하게 되었죠. 과거 마그마의 바다였던 지구에서 오늘날 물의 바다로 변해버린 이 지구의 역사, 그 사이에 끊겨있는 미싱 링크의 해답은 어쩌면 태양계 끝자락에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 태양계를 보면 오래전 거대하게 부풀어 있던 가스 먼지 구름이 수축하면서 중심에 태양, 아기 별이 만들어지고 그 주변을 떠돌던 먼지 부스러기들이 하나둘 반죽되면서 지금의 행성이 되었다고 보고 있죠. 그런데 과거에는 아주 두꺼운 먼지 원반이 어린 태양을 가리고 있었을 겁니다. 따라서 태양 코앞에 있는 가까운 영역에서는 아주 강렬한 별빛을 받으면서 물과 수증기가 살아남기 어려웠겠지만 그 두꺼운 먼지 원반 너머 외곽으로 가게 되면 먼지 원반이 태양빛을 가리면서 아주 낮은 온도가 유지되고 있었겠죠. 덕분에 태양계 외곽에선 우리 태양계 안쪽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물과 수증기가 존재할 수 있었습니다. 덕분에 태양계 외곽에서 만들어진 가스 행성들은 우리 지구나 다른 암석 행성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얼음을 머금고 탄생할 수 있었죠. 특히 태양계 최외곽으로 가게 되면 해성들의 고향이라고 불리는 오르트 구름을 만날 수 있습니다. 사실 오르트 구름은 우리가 아직 실제 관측을 통해 확인한 구조는 아닙니다. 다만 가끔씩 궤도가 흐트러지고 태양계 안쪽으로 날아오는 해성들의 궤적을 거꾸로 연장해 봤을 때 우리가 그 존재를 추정할 수 있는 가상의 구조이기도 하죠. 짧게는 수십 년, 길게는 무려 수십만 년에 걸친 아주 긴 주기로 가끔씩 태양계 안쪽으로 날아오는 해성들의 궤적을 쭉 이어가 보면 아마도 이 정도로 먼 거리에 해성들이 머물고 있었을 거라 추정할 수 있습니다. 마치 민들레 씨앗이 동그랗게 뭉쳐있는 모습처럼 보이는 이 독특한 구조를 해성들이 뭉쳐있는 구름이라고 해서 오르트 구름이라고 부르죠. 오르트 구름이 얼마나 먼 거리에 걸쳐 분포하고 있는지를 한번 간단한 비유를 통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태양계를 야구장이라고 한번 비유해 볼게요. 그리고 우리 태양이 딱 그 야구장 한가운데 홈플레이트 위에 놓여 있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태양계 끝자락, 태양의 중력에 아슬아슬하게 붙잡혀 있는 이 해성들의 무리 오르트 구름이 그 야구장 관중석 정도에 해당한다고 생각해 볼게요. 자, 그렇다면 제가 한번 짧은 퀴즈를 드려보겠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태양을 중심으로 돌고 있는 수금지와 목토천의 명 정도까지의 태양계는 과연 이 야구장 스케일로 좁아진 태양계 그림 속에서 어느 정도 거리까지 놓이게 될까요? 외야수? 일루수? 자, 놀랍게도 우리에게 익숙한 수금지와 목토천의 명 정도까지의 태양계는 이 홈플레이트 위에 놓여 있는 작은 그 매트 위에 성냥개비 안에 들어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태양의 중력이 얼마나 강력한지 느낄 수 있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행성으로 채워진 태양계 스케일을 훌쩍 넘어서 아주 먼 거리에 펼쳐진 오르트 구름까지가 우리 태양계의 진정한 영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만약에 이 태양계 끝자락에 얼어있던 해성들이 그대로 지구에 날아와서 우리 지구에게 부족한 물을 제공해준 진짜 범인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이 머나먼 거리에 고여있던 해성들이 우리 지구까지 날아올 수 있었던 걸까요? 그 비밀은 우리 태양계가 만들어졌던 과정을 쭉 따라가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자, 지금부터 그 해성들이 어떻게 여행을 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놀라운 가능성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그림은 오늘날 우리 태양계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한눈에 보여주는 가장 유명한 모델 중 하나입니다. 참고로 프랑스 니스 출신의 천문학자 3명이 개발했다고 해서 이 모델을 니스 모델이라고 부르는데요. 가장 명확하게 비교하기 위해서 우리 태양계가 진화했던 과정을 보여주는 이 스냅샷 중에 가장 처음과 마지막 스냅샷, 이 두 장을 한번 놓고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딱 보시면 어떤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일단 태양계 가장자리에 떠돌고 있던 작은 부스러기, 해성과 소행성 같은 천체들의 수가 말끔히 줄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태양계가 진화하면서 행성들의 궤도가 변했고 이 행성들의 중력적인 영향으로 인해서 태양계 외곽을 떠돌던 부스러기들이 다 흩날려서 날아가 버린 것이죠. 그리고 또 잘 보시면 가운데 태양을 중심으로 돌고 있던 외곽의 가스 행성들, 목토천의 궤도가 더 넓어진 것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한 가지 더 중요한 비밀이 숨어 있는데요. 잘 보시면 짙은 파란색과 하늘색으로 표시된 궤도의 순서가 처음과 마지막에서 뒤집혀져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그림 속에서 보이는 하늘색과 짙은 파란색의 궤도는 각각 천왕성과 해왕성의 궤도를 나타내는데요. 재밌게도 우리가 태양계 행성들이 어떤 식으로 변해왔을지
그 진화 과정을 시뮬레이션 해보면 태양계 행성들의 순서는 지금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수금지화, 목토, 천해 이렇게 순서를 외우고 있지만 태양계가 처음 만들어졌던 과거로 돌아가게 되면 수금지화, 목토, 해천, 오히려 천왕성이 더 바깥에 있었죠. 즉 원래 더 바깥에 머물고 있던 천왕성이 어떤 중요한 궤도의 이탈을 겪게 되었고 그 순서가 뒤집혀서 지금처럼 조금 더 안쪽으로 들어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체 무엇이 이 태양계 가장자리를 떠돌고 있던 두 행성의 자리를 바꿔버린 걸까요? 우리 태양계에는 가장 육중하고 덩치가 큰, 그래서 중력이 가장 강한 두 행성이 떠돌고 있죠. 바로 목성과 토성입니다. 아까 보신 것처럼 과거에는 아직 태양계가 펑퍼짐하게 퍼지지 못했기 때문에 태양 주변을 돌던 해성들의 궤도가 아주 오밀조밀하게 모여있던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만큼 거리가 짧고 각 행성끼리 주고받는 중력의 효과도 더 컸겠죠. 특히나 당시 태양계 외곽을 떠돌고 있던 해왕성과 천왕성은 자신들보다 안쪽을 돌고 있던 목성과 토성으로부터 아주 지대한 중력적인 영향을 받게 됩니다. 주기가 한 바퀴 돌 때마다 목성과 토성이 자신들의 곁을 반복적으로 지나가게 되고 그러면서 육중한 목성과 토성에게 이끌려 더 빠르게 궤도 속도가 늘어나게 되죠. 그러면서 조금씩 궤도가 부풀게 되고요. 더 바깥으로 벗어나게 됩니다. 특히 잘 생각해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는 해왕성이 더 안쪽에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더 안쪽, 즉 목성과 토성에 더 바짝 붙어 있었던 해왕성이 이 두 행성으로부터 더 강한 중력적 영향을 받게 되는 겁니다. 반대로 원래 더 바깥에 놓여 있던 천왕성은 목성과 토성의 영향을 덜 받게 되었고 궤도가 더 바깥으로 이탈하는 정도가 적었던 것이죠. 안쪽을 주기적으로 돌고 있던 목성과 토성의 영향으로 인해서 더 강한 영향을 받았던 해왕성이 더 바깥으로 멀리 벗어나게 되었고 조금 덜 영향을 받았던 천왕성은 살짝만 벗어나게 되었던 겁니다. 이러한 행성들의 대이주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것처럼 수금지와 목토, 천해로 순서가 바로잡히게 되었던 것이죠. 한번 간단하게 아까 보여드린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태양계 행성들이 어떤 식으로 궤도가 변해왔을지를 한눈에 비교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래프를 보시면 가로축은 시뮬레이션을 돌린 시간이고요. 과거부터 지금까지 태양계가 진화하면서 어떻게 시간이 흘러왔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프의 Y축은 각 행성들이 태양으로부터 얼마나 먼 거리를 두고 떨어져 있는지를 비교하고 있는데요. 가장 아래쪽에 있는 빨간 그래프가 목성의 궤도 사이즈의 변화이고 위로 갈수록 토성, 천왕성, 해왕성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시면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맨 처음에는 행성들의 궤도가 더 다닥다닥 모여 있었고요. 그리고 목, 토, 해, 천의 순서로 배열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조금씩 행성끼리의 중력적인 영향이 누적이 되고 결국 한계를 버티지 못한 채 모든 행성들은 더 먼 궤도로 이탈하게 됩니다. 특히나 해왕성이 더 극적인 변화를 겪게 되면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것처럼 목, 토, 천의 순서가 되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목성과 토성에 비하면 힘이 없을 뿐인 거지 사실 천왕성과 해왕성도 무시하기 어려운 육중한 덩치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힘싸움에 밀려서 태양계 바깥으로 쫓겨난 천왕성과 해왕성은 자신들보다 더 바깥을 떠돌고 있던 태양계의 작은 부스러기 조각들에게 일종의 중력적인 민폐를 끼치게 되는데요. 다시 자신들이 더 바깥 궤도로 쭉 떠나가는 과정에서 자신들보다 더 바깥에 떠돌고 있던 작은 부스러기들을 자신의 중력으로 태양계 안쪽으로 끌고 오게 되는 겁니다. 잠깐 동화처럼 좀 재밌는 비유를 한번 해본다면 목성과 토성 때문에 부득이하게 원래 살던 고향을 떠나 더 머나먼 태양계 구석으로 떠나야 했던 천왕성과 해왕성들이 바깥에 머물고 있던 부스러기를 태양계 안쪽으로 쏟아 던지면서 일종의 마지막 몸부림, 반항을 했다고도 볼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바로 이 과정에서 태양계 가장자리를 떠돌고 있던 소행성과 해성들이 우수수 태양계 안쪽으로 날아오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시기를 우리가 태양계 진화 과정에서 뭐라고 부르냐면 태양계 진화 과정 말미에 벌어진 아주 대규모의 융단 폭격이었다라고 해서 Late Heavy Bombardment,
굳이 우리말로 번역하면 후기 대융단 폭격 뭐 이런 식으로 부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바로 이 레이트 헤비 봄바드먼트 LHB 시기를 거치면서 태양계 가장자리에 머물고 있던 얼음 부스러기 소행성과 해성들이 우리 지구를 비롯한 태양계 안쪽으로 날아오게 되었던 겁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아주 먼 거리에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 얼음 조각들이 먼 과거 우리 지구에 날아올 수 있었고, 바로 그를 통해서 지금 이 지구에 거대한 바다가 채워졌을 거라 추정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따라서 생각해 보면 바로 천왕성과 해왕성의 몸부림이 있었던 덕분에 바로 우리 지구에 아름다운 생명체가 탄생할 수 있었을 거라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천문학자들은 로제타 미션을 통해서 그 어려운 시도를 성공하기에 이릅니다. 덩치 큰 행성에 비해서 덩치가 훨씬 작은 해성을 탐사하는 건 훨씬 더 까다로운 미션입니다. 왜냐하면 해성은 중력이 약하다 보니까 자칫 조금만 발을 헛디뎌도 해성의 중력을 벗어나 우주 공간을 떠도는 외톨이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해성을 탐사하는 이 도전은 아주 어려운 시도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당시 로제타 미션이 목표로 했던 추리모프 게라시만코라고 하는 해성의 모습을 잠깐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태양빛을 받으면서 표면에 얼어있던 얼음 성분이 순식간에 승화하고 아주 빠른 속도로 가스 제트를 토해내고 있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독특한 두 덩어리가 붙어있는 해성의 모습을 볼 때마다 약간 그 욕조 위를 둥둥 떠다니는 러버덕의 모습이 떠오르기도 하더라고요. 자, 이처럼 해성에는 굉장히 많은 얼음이 얼어있는데요. 자, 그러면 정말 이 얼음 속에 우리 지구에 얼어있는 물과 똑같은 성분이 존재했을까요? 이제 그 진실을 찾기 위해서 당시 로제타 미션은 김치 냉장고만한 꽤 작지 않은 크기의 착륙 로봇을 착륙시키기에 이릅니다. 지금 착륙 과정을 간단하게 보여드리고 있는 애니메이션을 같이 보고 있는데요.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해성은 중력이 워낙 약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바퀴 달린 로버 형태를 보내진 않습니다. 대신 딱 착륙하는 그 순간 드릴을 꽂아서 탐사 로봇을 고정시키는 일종의 따개비와 같은 방식으로 탐사를 하게 되죠. 그래서 사방에 깔려있는 태양광 패널로 에너지를 얻고 또 곳곳에 설치된 카메라와 탐사 장비로 이 해성의 모습과 성분을 탐사하는 이런 방식으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착륙 직후 이 로제타 착륙선이 보내었던 사진을 한번 볼까요? 태양빛을 받으면서 아주 뜨겁게 달아올라 가스를 토해내고 있는 장면과 함께 또 태양빛을 받지 않은 그늘진 영역의 모습도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당시 로제타 미션을 통해서 이 해성에는 굉장히 많은 양의 물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검증하게 되었습니다. 태양빛을 받는 뜨거운 영역에선 무려 1초마다 300ml에 달하는 아주 많은 양의 물들이 빠른 속도로 승화되고 반출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실제 화학 성분을 확인해 본 결과 여기에 얼어있는 물은 지구의 바닷물과는 조금 다른 성분으로 밝혀졌습니다. 우리가 우주 탐사를 통해서 어떤 화학 성분이 동일한 기온을 갖고 있는지를 판단할 때 가장 많이 활용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바로 동위원소인데요. 잠깐 부연 설명을 드리면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원자는 가운데 양성자로 이루어진 원자핵, 그리고 주변에 전자로 이루어진 모습을 이루고 있죠. 그런데 그 중심의 원자핵은 또 플러스를 띠고 있는 양성자와 전기적으로 아무런 전하를 띠고 있지 않은 중성자로 함께 이루어져 있습니다. 중성자는 개수가 늘어나면 점점 더 원자의 질량이 무거워지죠. 다만 전기적인 아무런 특성을 띠고 있지 않기 때문에 중성자가 늘어난다고 해서 화학적인 성질이 달라지진 않습니다. 그래서 원자핵을 이루는 양성자의 개수는 같지만 중성자의 개수만 달라서 똑같은 성분인데도 불구하고 질량만 조금씩 다른 것들을 동위원소라고 부르죠. 대표적으로 우리 물을 구성하는 H2O, 수소와 산소 중에서 수소도 이런 동위원소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자연계에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수소는 보통 원자핵이 양성자 하나만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가끔씩 중성자가 하나, 둘 끼어 있는 더 무거운 중수소, 무거운 수소들도 존재하죠. 따라서 우리 지구 물속에 함유되어 있는 중수소의 함량과 또 해성의 얼음 속에 얼어있는 중수소의 함량을 비교하면 둘이 같은 기온인지 아니면 조금 다른 기온인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그래프가 당시 해성 탐사를 통해서 확인한 해성 속의 중수소 함량, 그리고 우리가 기대했던 지구 바닷물 속의 중수소 함량을 비교한 그래프인데요. 여기서 파란 선으로 일직선으로 그어져 있는 저 선이 우리 지구의 중수소 함량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탐사한 여러 해성들에 얼어있는 중수소의 함량은 저 그래프 속 보라색으로 찍혀 있죠. 보시면 아쉽게도 우리가 했던 기대와 달리 이 해성들 속에 들어있는 중수소 함량은 지구의 값을 조금 벗어나고 있습니다. 비록 해성에 얼어있는 물, 얼음 성분은 지구의 물과는 조금 다른 성분이었지만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뜻밖의 성분이 얼어 있었습니다. 바로 인간을 비롯한 지구 생명체의 몸, DNA를 구성하고 있는 재료 중의 하나인 글리신이라는 분자가 해성에서 발견된 것이죠. 글리신처럼 꽤 복잡한 거대한 분자들은 보통 우주 공간의 극악의 환경에선 자연적으로 존재하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해왔습니다. 더 덩치가 작고 간단한 분자들만 우주에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죠. 자연스럽게 오랫동안 천문학자들은 이런 간단한 분자들이 지구에 모인 다음 그것들이 지구에서 조합이 되어서 이런 글리신과 같은 재료가 만들어졌을 거라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 예상을 깨고 이런 복잡한 분자가 이미 해성 표면에 얼어 있었던 것이죠. 어쩌면 우리 지구 생명체를 구성하고 있는 여러 분자들, 그 생명의 재료들은 지구에서만 조합된 것이 아니라 오래전 천왕성과 해왕성의 몸싸움에 떠밀려 날아왔던 해성과 함께 지구로 떨어진 것일지도 모른다는 이야기를 해볼 수 있겠죠. 즉, 우리 지구 생명체는 어찌 보면 그 진짜 기원이 지구가 아니라 바로 태양계 끝자락 우주였을지도 모릅니다. 우주적인 여행을 하면서 생명체의 물질이 오고 가고 있다는 가설을 우주 전역 범용적으로 생명체의 종이 퍼지고 있다라고 해서 범종설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마치 한 동네에 살고 있던 민들레 씨앗이 바람을 타고 또 다른 옆 동네 산으로 건너가 거기에 새로운 민들레 동산을 이루는 것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죠. 결국 우리 지구 생명의 진화, 나아가 인류의 역사는 목성과 토성, 그리고 태양계 행성들 때문에 벌어진 결과물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구에 생명이 탄생할 수 있었던 계기 역시 목성과 토성의 힘싸움에 밀린 천왕성과 해왕성의 중력 덕분에 만들어진 이야기였죠. 행성끼리 주고받는 중력의 몸싸움으로 인해서 갑자기 태양계 가장자리에 숨어있던 해성과 소행성들이 태양계 안쪽으로 쏟아지게 되었고 그들의 얼어있던 물들이 지금의 지구에게 전달되었을지도 모릅니다. 바로 그 덕분에 우리 지구는 아주 아름다운 생명의 보고가 될 수 있었겠죠. 따라서 지구 생명의 진화는 천왕성과 해왕성, 나아가 태양계 행성들 덕분에 시작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태양계의 여정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 우주먼지와 함께 여행을 따라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